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없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기해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갑봉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상암동 TBS 오다가 지금 교통 혼잡에 빠져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좀 일찍 다니셔야지. 어디 계시요 지금? 원주에서 상지대학교에서 강의하고 바로 출발했는데요. 예. 비가 많이 오니까 평소보다 1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비 오는데요. 잘못했습니다. 뭐 안전이 최고죠. 저렇게 전화 연결해서. 그러다 보니까요. 예. 지금 안전한데 차 세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또다시 고발을 했어요. 기사가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3차 고발이죠. 도대체 왜 3번이나 고발한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자비, 교통비를 없애자, 줄이자 이런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교육비 같은 경우는 사학비리가 많은 학교에서는 등록금이 더 비싸거나 장학금이 매우 작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신여대에서 이제 사학비리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추정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냥 비호만 한 게 아니고 따님이 입학 당시에 부정 의혹이 짙고 심지어 성적을 8번이나 D에서 A뿔로 바꾸는 등 8번이나 이렇게 성적을 급상시킨 것까지 의혹이 아니라 팩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아드님의 예일대 입학 과정에서 서울대에서 부당하게 특혜를 누린 거, 그다음에 따님의 입시 부정 의혹 이렇게 고발했었고요. 9월 16일. 9월 26일 날은 우리나라에서 사학개혁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들인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에서 따님의 성적이 8건이나 급상승했다. 이건 성적 비리가 아닐 수 없다. 그다음에 이른바 교육자의 양심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성애 씨, 동양대 총장이요. 위조하고 업무 방해를 했다. 그걸로 이제 두 번째 고발이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 고발은 9월 30일 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가 이렇게 고발하니까 20년 넘게 활동해온 단체인데 저희들 가짜 시민단체다, 정치 공작이다, 배후 조종을 받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네. 당장 저희를 고소할 것처럼 협박을 하셨어요. 아직 고소 안 했어요? 나경원 대표는? 3주나 됐는데 언론엔 다 고소한다고 나왔잖아요. 3주가 되도록 고소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 논란이면 검찰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검찰은 아직까지도 수사도 안 하고 저희한테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고발인 조사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 어떤 경우에는 7년 전 표창장 하나를 찾아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사를 하면서 여기는 정말 성적을 8건을 급상시킨 게 팩트로 확인이 되어 있고, 심지어 오죽하면 어저께 성신여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요? 심하진 전 총장 시절에 많은 전행과 비리 의혹이 있었고 실제 그걸로 처벌도 받았다. 당시에 나경원 의원 따님 관련된 문제도 발생했는데 굉장히 의혹도 크고 규정도 위반했다는 걸 확인했다. 다만 자기들이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달라,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이잖아요. 서초동. 네. 거기 안진걸 소장이 발언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보고 이제 고소해달라 이렇게 했던데. 예. 고소 당하는 게 이렇게 좋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성신여대가 특정 대학이 자기 대학의 비리나 이런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입장을 낸 것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대학에서도 문제가 됐다는 것이고, 저는 사학비리를 추방하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는 사학 출신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번번이 사학비리 집단을 옹호하는 걸 보면서 문제 제기를 이제 강하게 했던 것이고, 분명히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검찰이 결국은 양쪽 다 고소를 했으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니까. 그래서 빨리 수사를 해주시면 진상이 일주일 안에 밝혀질 수가 있다. 심지어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공개 토론하자, 기자들 앞에서 1시간만, 그러면 진상이 다 밝혀진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도 그 부분도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그 서초동 촛불 집회 가셨다니까 좀 하나 물어볼게요.
그 예, 이번에 예. 그 집회 인원 논란이 있잖아요. 200만이다, 100만이다, 10만이다, 예. 5만이다. 예.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정말 제가 30년 가까이 집회 이론을 헤아리는 전문가인데요. 예. 당시에 제가 발언할 때 저도 그 서리풀 축제 오신 분들이 그쪽에 따로 예술전당 앞에 모여 있는 걸 제가 확인을 못하고 거기까지 꽉 찼으면 저기 고속터미널 있는 데서부터 서리풀 축제장 있는 데까지 예술전당까지 그 다음에 서초구에서 교대역 사거리까지 꽉 찼으면 150만 원 되겠다 해서 저도 150만쯤 돼 보인다고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서리풀 축제는 집회 오신 게 아니라는 게 나중에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빼고 제가 지하철 하차 인원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분들은 서초구하고 교대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 했으니까 서리풀 축제 가신 분들 빼면 5만 명 정도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공간에서 그 집회가 열리잖아요. 2016년 촛불 집회 때도 제가 인원 담당이었고 그때 100% 거의 맞춰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면 여기 여러 군데서 내립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서초역 교대역뿐만 아니라요. 교대역 3호선 라인,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7호선 라인, 고속터미널 3호선 라인, 인근에 있는 방배역까지도 실제로 내렸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봐야 됩니다. 지하철 분담률은 39%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다른 걸 타고 이동한다고 추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하철에서 30만 명이 내렸다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럼 그것이 30% 39%쯤이고요. 나머지 61%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30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2배 가까운 사람들이 버스나 도보나 자전거나 요즘은 또 이동수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전동 킥보드라든지 이런 걸로 이동했다고 추산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자유한국당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현장 사진만 하나 보여주면서 얼마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현장 사진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장시간 열린 집회는 유동인구랑 연인원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의 지선, 광장, 도로, 골목까지 모두 잘 뺐을 때 총인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알겠어요. 촛불 시민연대 기준에 하면 제가 냉정히 봤을 때 80만에서 100만 명 안팎 정도 온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정리하는 걸 하고요. 자, 안 소장님. 예. 오늘 이제 부의 대물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이제 왜 그렇다고 보세요? 자, 저는 청년들이 진짜 이제 분노해야 될 점은 제가 지금 뭐 21일 성적비리 사학비리 이야기 해줬고요. 그다음에 조국 후보의 딸 관련해서 청년들이 실망한 건 이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요. 불법이나 비리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장학금을 신청을 안 했는데 장학금 받았잖아요. 따님은. 그렇죠. 따님은. 그게 불법은 아니었다도 그게 굉장히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학생들 국가장학금에서 지금 굉장히 많게는 520만 원까지 받아서 좋지만 실제로는 대학생 절반이 한 푼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은 신청을 해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엄격한 성적 기준이나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또 불필요하게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들어야만이 장학금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했다가도 떨어진 저소득층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누군가는 대학교생 따님은 유명한 대학교생 따님은 신청을 안 해도 장학금을 받고 우리는 진짜 힘든데 신청을 해도 떨어지는구나. 이런 속상함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네. 다만 그러면 거기서 그럼 결국은 그렇게 대학생들 절반이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한 제도는 언제 설계되었느냐.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당시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설계를 해버린 겁니다. 성적 기준하고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대학생 절반이 탈락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연원도 같이 균형 있게 지적을 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잠깐만요. 여기서 그래서요. 예. 여기서 이제 소득 부모의 배경이 부의 대물림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굉장히 통계적으로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경향신문이 90년대생 불평등 보고서라는 걸 시리즈로 연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소개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자,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는 일반고 진학률이 90%예요. 이른바 특목고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근데 저소득층들은 다 어디를 가냐면요. 특성화고를 가요. 대부분. 네. 옛날 실업계교라고 말한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과고, 특목고 등 학생의 평균 가구소득은 727만 원이나 됩니다. 네. 자사고는 526만 원이고요. 그리고요. 일반 개교는 400만 원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울권의 이제 주요 대학들도 고소득층들이 이제 자제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얼마 전에 이것도 그렇다고 화제가 봐요? 됐잖아요. 자, 방금 말씀하셨죠. 그 서울대나 연고대나 이런 데를 많이 들어가는 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특목고 자사고 보니까 대부분 고소득층이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 확인된 통계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장학금 관련인데요. 대부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장학금 제도 약간 개선돼서 이번에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국가장학금 받는 학생들 비율이 전국에서 54%예요. 전체 대학생에서. 네. 그러니까 46%가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서울대, 연고대, 경희대 등을 확인해 보니까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20% 안팎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서울대, 연고대 등등은 국가장학금 받는 사람이 25%가 안 될까요? 부모들이 잘 살아서 그런가요? 자, 제가 말씀드린 아까 국가장학금이 원래 성적장학금이 아니고 성적 기준을 두면 안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성적 기준을 둬가지고 다수가 탈락하고 있다 했잖아요. 특목고나 자사고를 나온 분들이 이른바 서울의 사회권 대학을 많이 들어가고 그들이 대부분 고소득층이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소득 9분위 10분위는 국가장학금 못 받게 제가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소득 9분위 10분위에 몰려 있다 보니까 국가장학금을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비율이 서울대 연고대만 했을 때 한 7, 80%좀 되나 봐요.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지급 국가장 받는 비율이 평균은 54%인데 서울대 연고대는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부와 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들이 취업하는 곳에서도 보니까 이분들은 그 서울의 사회권 대학은 정규직을 많이 가고 나머지 대학은 비정규직을 가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네, 안진걸 소장님 거죠. 여기서 예. 좀 코너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다음 시간 절대 늦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네. 90년대 불평등 보고서를 지금 제가 몇 번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다시 더 이야기 듣는 걸로 하죠. 일단 저소득층이나 서민층들에게 국가장학금 탈락 없이 모두 지급하는 걸로 바뀌어야지 이번에 학생들이 상처받은 마음이 달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 국가장학금에서 성적 기준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해 봅니다. 예, 다음 일정 안전하게 하시고요. 오늘 전화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는 이제 취업할 때 부모의 영향을 어느 정도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받아봤는데요.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저는요, 부모 배경이 엄청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공부를 못 해갖고 기술을 배워서 공장을 하고 살지만요. 동생들은 대학 나와갖고 공무원으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 하나 열심히 키워서 성균관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애는 똑똑한데 돈이 없어서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못 배워서 기를 쓰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참 많으시죠.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20년 전에 대기업 제가 입사할 때요. 연대보증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재산세 5만 원 이상 내신 아버지가 안 계셔서 홀어머니께서 제 입사에 무척 난감해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참 뒤돌아보니까 열심히 살았네요. 30년이란 세월의 대물림 정말 나쁩니다. 옛날에 정말 저도 취직할 때 이런 연대보증인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요. 예, 연대보증인이 뭐 재산세 얼마 이상 그런 연대보증인을 필요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왜 필요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9300님께서는 부모님 영향 저도 역시 크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때요. 일부 회사에서는 아직도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부모님 도움 없이는 여유 없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할 시간이 다르기에 아직까지는 부모님의 재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물차 기사인데요. 광주 납품 완료하고 인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학벌과 직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라고 봐요. 재물의 대물림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다른 것은 대물림할 수 없도록 제도, 입시나 취업 등에서 자기소개서의 배경 기재 등 이런 거를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부모의 재산, 지위, 배경
대물림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 새삼 다시 들게 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